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특강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잘 먹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몸을 또 잘 움직이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떻게 좀 실천을 하고 계시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잘 먹고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이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참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당 대구에서 신년을 맞아서 지금 3부작 특강 진행하고 있죠. 네. 100세 시대의 승부수 건강을 잡아라. 오늘은 이 마음을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2명 중에 1명이 나는 자존감이 낮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침마당 대구의 활력소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존감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보는 이 풍차와 마찬가지로 아주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그 SNS를 사실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친구가 어느 날 너무 좋은 곳으로 여행 갔다 온 거야. 막 올려놨어. 또 오늘은 또 남편이 승진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오늘 파티했어. 뭐 이런 거 올라오면 갑자기 나는 왜 이렇게 좀 초라하게 보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잘생겼던 남편이 미워 보일 때도 있고 이게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네.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김생원 어떠세요? 저는 뭐 어디 가서 기죽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죠. 주변을 둘러봤을 때 저만큼 재밌게 살았고 또 지금도 재밌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뭐 기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어릴 적 젊은 시절에 스타였던 분들이 한 분씩 떠나가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인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아프다 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참 인생 무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시간을 짧게 가지려고 빨리 탈출하려고 노력은 해요. 맞습니다. 네. 아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맞아 나도 그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냥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져도 잘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신년이 되면 이 활기찬 분위기와는 또 반대되게 괜히 더 위축되고 또 더 힘들어지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신년 특강 100세 시대 승부수 건강을 잡아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수많은 현대인들의 무너진 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마음 주치의 윤홍균 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서 몇 권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정신과 의사 윤홍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장님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대한민국 서점가를 강타했다고 해도 말이 될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 자존감 수업으로 정말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이지만 나도 자존감이 낮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시면서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셨는데요. 요즘 일상 속에서 이 자존감이라는 말 너무 많이 쓰는데 혹시 자존감 정확히는 어떤 건가요, 원장님? 네, 자존감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자존감이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뭐 감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실 자존감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생각이냐? 바로 나의 생각. 그런데 무엇에 대한 생각이냐? 그것도 바로 나에 대한 생각.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네. 그럼 흔히 우리가 아는 자신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자존감이 높고 낮고 이런 건 또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힘든 일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 문제점에서 회복되시는 회복 탄력성도 강하게 가지고 계신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혹시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쓰는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좀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중요시하고 자존감 높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자존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나만 괜찮은 사람이다. 그건 조금 좀 다르긴 하네요. 네. 그렇죠. 나만 괜찮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를 아주 존중해줘야 돼. 나만 존중받아야 돼.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맞아,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존감이라는 키워드에 원장님이 좀 집중을 하게 되신 까닭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한 고등학생 정도가 됐을 때 약간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다들 저보고 뭐 예쁘다 예쁘다 얘기해 주시고 키 크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그죠? 뭐 공부도 뭐 못하지 않고 뭐 좀 키도 뭐 작지 않고 그래서 그냥 제 미래를 밝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생쯤 되니까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뭐 먹고 살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애매한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외모도 이 외모로 먹고 살기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뭐 러브 유어 셀프 이런 문구가 써져 있는 책을 봤어요. 봤더니 나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뭐 이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외모나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도 이 정도 있어도 내가 나를 좀 아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돼서 보니까 이 개념이 자존감이라는 개념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몇 권의 책을 더 쓰셨다고 하셨는데 자존감만큼이나 집중하시는 게 사랑력이라고 해요. 네. 사랑력은 뭔가요? 일단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자존감이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존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가 저도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내담자분들도 이 자존감은 높아졌는데 선생님 행복하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지만 그것은 행복한 생활의 시작이고 우리가 결국은 행복을 느끼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얼마나 사랑을 녹여낼 수 있는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가가 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사람과의 연결을 생각하면서 사랑과 관련된 책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네. 그 관계를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힘을 잃기도 하고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타인들과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것과 관련된 책도 준비를 하시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저랑 결이 같으신 분들이 여러 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들하고 연결됐으면 좋겠다. 저런 분들하고 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소개할 때 글 쓰는 정신과 네. 의사라고 네. 했잖아요. 거기다가 들이라는 글자만 덧붙여서 글 쓰는 정신과 의사들을 모여서 만들게 됐더니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갖다가 요번에 같이 한번 책을 써보자 생각을 하게 돼서 마음예보라는 책을 같이 공저로 쓰게 됐습니다. 그게 연결과 관계에 대한 그렇죠. 내용이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근데 교수님 제 주변에 보면은 되게 평소에 열심히 사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이 와가지고 거의 방전되다시피 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러더러 봤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매사에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너무 열심히 살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되겠구나. 적당히.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아니면 왜 열심히 살수록 이 마음이 더 힘들어질까. 네. 네. 열심히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열심히 살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휴식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주지 않으면 뇌라고 하는 이 기관도 결국은 탈이 나고 병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번아웃입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된다는 신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또 살면서 다 관계 맺기를 하고 살잖아요. 네, 네. 근데 다 똑같지는 않고 내만 같지 않으니까 살다 네, 보면 네. 뭔가 불편하고 네. 기분이 상한데 네. 괜히 내가 이 말을 하면 네.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좀 싫은 소리 듣거나 좀 좋지 않은 사람 보이거나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참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참는 게 과연 우리가 뭐 마음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마음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화병으로 쌓이는 건지 이게 뭐가 맞나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그런 질문을 주세요. 선생님 참아야 하나요? 참기만 하면 되나요?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닙니다. 네.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참기만 하면 막 몸에 안 좋은 세포들이 생겨서 염증 반응도 많이 일어나고 암세포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네. 그럼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생님 그러면은 화를 내도 되나요? 들이받아도 막 돼요? 폭발- 진짜 저 그걸 묻고 싶어. 그냥 화나니까 나 화났어. 이렇게 들이받아도 되나요? 또 그러면은 또 논문을 찾아봤더니 네. 막 폭발을 하면서 모든 감정을 토로하면은 옛날에는 그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또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폭발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네. 무조건 참는 것도 좋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답 예. 적당해야 합니다. 제일 어려워요. 인생은 김쌤처럼. 적당히. 그래서 참는 것도 해보고 표현하는 것도 해보면서 이 적당이라는 지점은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점이니까 이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지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지점인지 표현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표현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남들한테 너는 그런 거 어떻게 표현해? 너는 그런 거 어떻게 참어? 물어보면서 학습도 해보면서 이제 적당한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음식도 적당량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제일 제일 어렵죠.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랑 몇 마디 잠깐 말씀을 나눴을 뿐인데 벌써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거든요.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로 대구 경북 시청자들에게 강연을 해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1년 동안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1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챙겨볼 것인가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떻게 챙겨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 아침마당 대구 신년 특강 그 세 번째 시간 삶을 지탱하는 뿌리 마음 챙김에 대한 이야기 윤홍균 원장님의 강연으로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제가 정신과 의사라고 하니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스트레스 안 받으시겠어요? 선생님은 항상 마음이 편하시죠?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런데 좀 실망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무거운 얘기할 때? 환자가 적을 때 바로 네.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침마당에서 네. 강연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이지만 가서 어떤 얘기를 또 해야 될지 특히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또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특히 먹는 것, 또 운동하는 것 이런 것이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식단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른 선생님들이 해주셨다. 그래서 저는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또 정초가 돼서 10년이 돼서 강연을 하면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벌써 저는 댓글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될 텐데 그쵸. 계획 같은 거 세우면 뭐해요 하는 목소리가 이미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마음 채우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1년을 보낼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학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우리가 인생에서 좀 달라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결심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진 않지만 5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숙고 전 단계입니다. 인식하기 전 단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야식을 오래 끊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야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들 알고 계시죠? 야식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잊어버리시게 돼요. 숙고 전 단계에서 숙고 단계로 갔다가 다시 숙고 전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힘들다 보면은 이 기억력이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어서 우리를 참 난감하게 만들어요. 어떤 속담이냐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이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야식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먹고 하는 게 때깔이 좋아지는 거야라고 숙고 전 단계로 돌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 속담을 이제는 현대인의 개념에 맞춰서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살찐다. 먹고 죽은 귀신이 위식도 영이 걸린다. 이렇게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숙고 전 단계에서 숙고 단계, 아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단계가 바로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았다면, 필요성을 알았다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짐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올해는 이렇게 살 거야. 야식 끊을 거야. 술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잔소리 끊을 거야 라고 알려주고 적어두는 그런 계획 단계를 가져야 되고 그 단계를 거쳐서 행동 실천을 하고 이것을 유지해야만 변화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산다고 해도 또 연말이 되면은 뭔가 아쉬운 점들이 생깁니다. 아쉬운 점이 생기고 이거는 못했네 싶을 때 그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고 있어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고 다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계획까지 세우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아직 스트레스가 남았어요.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요거를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돌봐야 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선생님 어떻게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까?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매할 땐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애매하고 마음이 분란이 일어날 때는 하나만 생각하자. 올 한 해는 무엇만 생각하는 한 해? 바로 자존감을 꼽는 한 해로 생각을 해두시면은 조금 더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자존감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나에 대해서 생각. 알고 생각. 그렇죠. 지금 벌써 좀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자존감은
주관적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분명히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은 본인의 주관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던 시절이었었거든요. 예전에는 권위주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장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교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권위자의 생각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권위주의가 많이 좀 와해가 되고 있고 개인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점점 더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자존감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자존감 중심으로 본인 마음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존감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능력이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자존감 떨어지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시지만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거나 뭐 내가 원하는 시험에서 떨어진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힘든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도 힘들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 뭐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됐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승진을 하거나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도 나는 뭔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이 좋은 회사를 들어왔어. 저 친구는 영어를 잘해서 이 좋은 회사를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보다 뭔가 떨어져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항상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들한테 내 정체가 탄로나서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내 정체를 알게 돼서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하나, 이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면 적응하는 것만도 스트레스거든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적응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립니다. 열심히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탄론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이 스트레스를 이중으로 안고 살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피부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그냥 보통 피부는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지만 피부에다가 스트레스를 막 주면은 이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상처나고. 그렇죠. 트러블이. 빨개지죠. 네. 트러블이 생기죠. 다른 데는 스쳐도 괜찮은데 이 스트레스 받은 피부는 스치면 아파요. 네. 그래서 뇌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점점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뭐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나가면서 인사할 수 있잖아요. 인사를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인사를 못 받고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받지만 뭐 무슨 다른 일이 있나 보다, 오늘 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무시나 탄론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내 정체를 알아버린 게 아닌가 하면서 본인 혼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파국화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들은 그냥 저 사람이 바쁜가 보다, 오늘 좀 일이나 다시 열심히 하자 하고 수습이 되는데 남들은 한 5분이면 수습될 스트레스가 이분들은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몇 날 며칠 잠 못 자는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라고 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뭐 포기하거나 내가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진 않아요. 본인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나는 작은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돼. 나는 완벽해져야 돼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리한 확장과 과로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는 남들과 달라야 해. 나는 작은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과하게 일을 하다 보니 수면 부족에 시달리거나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뜻을 품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완벽주의를 택하다가 정말로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 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본인 자신의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존감 낮아지시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 효능감,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측이죠. 본인에게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이렇게 만났는데 아니면은 전화 통화하면서 자꾸 모르겠다는 말 많이 하는 친구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네네. 본인이 뭔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판단 능력이나 계획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친구들한테 뭘 물어봐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뭘까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밤새도록 그런 거에서 물어봐요. 아니면은 쇼핑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거 물건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한참을 물어봐요. 그런 친구들이 뭐 워낙 성격이 그런 분들도 있지만 성격이 괜찮고 능력이 있으셨던 분들도 자기 자존감이 떨어질 때 일기장에다가 그렇게 많이들 쓰십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는 정말 결정을 못하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써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답답하죠. 저도 많은 분들이 자존감 낮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었어요. 순진할 때는 그걸 일일이 답을 다 해드렸어요.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하고 싶다고 하는 자기 조절감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친구를 도와주겠다고 그거를 모르겠다고 하는 거를 일일이 알려주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조언을 해주신다고 바로바로 받아들여 주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 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운영하고 싶은 감정적인 것이거든요. 감정적인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에 어떤 한이 맺혀 있다 보니까 또 내 인생은 내가 좀 알아서 할게, 이런 생각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자기 효능감과 또 자기가 알아서 하고 싶다는 자기 조절감의 한이 같이 올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는 했는데 또 막상 주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전문가들이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또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라는 대로 하기는 싫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내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못하게 돼서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불안감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일기를 좀 써보시라고 하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글로 좀 써봐야지 내가 어떤 생각했었구나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써본 다음에 나중에 회복이 좀 되시면은 이런 말들이 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모르겠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끝났던 단어들을 좀 나는 모르니까 하나하나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꾸시면은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구 자존감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거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또 조언을 해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자존감 떨어져 하는 친구가 있다면 뭔가 밥도 사주고 뭐 차도 같이 마셔주고 커피도 같이 마셔주고 대화를 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급하게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네가 필요로 하면 내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얘기를 주면은 내가 그때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약간 한 발 뒤에서 물러서서 지켜봐주는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안전감을 느끼지 못해서 자기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때는 오히려 완벽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험, 해보는 게 어디냐 하나하나 해보는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경험을 하나하나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말의 힘을 믿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꼭 다음에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존감이 유지가 되려면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어떻게 두는가도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이분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이 떨어지기 쉬운 첫 번째 상황.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성취감이 없을 때. 네, 성취감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인간의 마음을 해석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뉘냐? 첫 번째, 보상중추. 무언가 보상이 떨어졌어. 성취감이 느껴졌어. 기분이 좋아졌어. 보상중추는 쾌락중추라고 부르거든요. 뭘 했더니 기분이 좋으면 의욕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한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졌어. 우울하던 슬프던 화가 났던 불안하던 편도체가 자극되는 기분이 나빠지는 경험을 했어. 그러면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시스템, 이 인생에서 악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이 두 가지에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뭘 했더니 좋구나,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구나, 이거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상당히 잘 열심히 써먹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기분 좋으면 또 하고 싶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싶고 이 회로를 열심히 연구하고 쓰는 곳이요. 도박장이에요. 아이고. 도박장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시계 없고. 시계가 창문 없어요. 없고. 시계. 도박하다가 야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그럼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만 해버리고 갈까봐 네. 시계를 없애버렸어요. 창문도 없애버렸어요. 창문 보니까 야 눈이 와. 야 해가 뜨고 있어. 멋있어. 그러면 그거 보고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창문도 없애버렸어요. 네. 마지막으로 거울이 없어요. 거울. 도박하면서 내 돈 잃으면서 수염 나고 다크서클 나오면 기분 나빠서 또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을 없애버린 것이 도박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유해한 것들과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려면 그런 데 가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의 기분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 것이냐. 우리가 요즘에 그런 말들 하잖아요. 팩폭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좀 아쉬운 경우가 이 팩폭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사실을 말한 거는 맞죠. 그런데 지나치게 사실을 폭격을 당하면 그냥 자존감만 떨어지고 이제 그만 해버리고 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신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꼭 앞에 단서를 붙여요. 내가 너를 아끼니까 하는 말이야. 내가 나니까 얘기해줘. 이런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더 상처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미리 정답을 좀 알려드리는 게 나아요. 저는 어떤 얘기를 쓰냐면 저는 잘한다 하면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팩폭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을 듣고서는 또 잘 되는 분들도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잘한다를 해야
잘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오늘 방송 끝나고도 아. 원장님 너무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와서 또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성취감이 없으면은 그냥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스트레스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스트레스는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말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나아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다, 뭐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인간에겐 표현성 언어 중추라고 하는 뇌 영역이 있는데 이게 전두엽 피질이라는 부위에 있어요. 이 부위가 인간에게 가장 논리적이고 똑똑한 뇌를 쓰게 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말로 표현하고 있을 때 해결책을 찾아내고 무언가 좋은 방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조금 뭐 이렇게 논리적이지는 않고 조금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지금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거구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법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저희 어머님한테 배웠어요. 저희 어머님이 대구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막 말씀을 막 이렇게 예쁘게 막 이렇게 좀 그렇게 다듬어서 하시기보다는 좀 무뚝뚝한 분이시긴 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참 저한테 잘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한복을 평생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려면은 집에 안 있고 어머니 샵에 갔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한복을 만드시다가 저를 보면서 딱 이 말만 하셨어요. 그랬어?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도 내 얘기를 믿어주질 않아가지고 속상했어요. 막 그러다가 어머니랑 눈이 마주치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랬어? 그래서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구나. 나는 항상 힘들어하는 것 끝에는 억울하다는 얘기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스스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정신과 또 전공의를 시작하니까 저희 교수님이 똑같은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홍균아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저께 무슨 환자가 제가 처치 이렇게 했는데요. 딱 그러면 말 끝나자마자 교수님이 그랬어? 그래서 그럼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해봐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준다, 경청한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말할 수 있게 해주고 경청하라고 하는데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얘기하고 또 속상했다는 얘기 들어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랬어? 한번 그래서. 그렇죠. 끝을 한번 올렸다가 다음에 끝을 한번 내렸다가 이렇게만 해도 85점 이상의 사랑은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기 쉬운 마지막 환경은요.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환경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지금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심리학적인 유행이 완벽주의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이미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잘난 체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SNS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도 오늘 SNS에다가 사진 올리면 어떤 사진을 올리겠어요? 아침마당. 아침에 KBS 아침마당 강연을 한다. 일어나가지고 막 눈곱 떼고 늦었네 하면서 시계 보고 이런 거 안 올린단 말이죠. 제 그 한 장의 사진에는 이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나오고 아까 제가 막 엔진 내고 버벅거렸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안 쓰죠. 저는 항상
베스트샷을 쓰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적겠죠. 아침마당, 대구 아침마당, 내가 접수했다, 뭐 이런 거 이제 접수했다. 평정했다, 뭐 이런 것도 한 글자 좀 끄적거려 네. 넣는단 말이죠. 그거를 보고 제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잘 나가네. 오늘 하루 종일 쟤는 멋있는 하루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NS도 뭐 멀리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시다면 항상 SNS를 보시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이 친구가 오늘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게 이거구나. 특히 카톡 프로필 같은 거 보면은 여행 가고 막 그런 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이 친구가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게 이거였구나라고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뇌에서는 헷갈린다는 거죠. 이 친구는 맨날 이런 데 다니고 맨날 이런 데서 먹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씩 내 뇌에다가 들려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그나마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부사어에 오르라고 하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게요. 보라색 시작. 남들처럼 평범하게 조금만 더. 이런 부사어를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남들처럼 SNS를 보면서 남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자녀 키우시는 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요 욕심이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애가요 그냥 남들처럼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애들 서울대, 연세대 가라는 얘기 안 해요. 그냥 평범하게 인서울 네. 이런 데 해가지고 뭐 돈이 많이 필요도 없어요. 그냥 30평대 아파트 뭐 이런 거 인서울에서 해서 소박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소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완벽주의예요. 그게 완벽주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사어, 특히 이제 조금만 더 같은 경우는 네. 어떤 때 쓰냐면 아이가 수학 성적을 받아왔어. 80점을 받아왔어. 네. 그럼 뭐라 그래요? 조금만 좀만 더 더요. 했으면 90대인데. 철수야, 조금만 더 해봐. 그럼 다음에 애가 보상중추는 못 받았지만 네. 그래 엄마가 90점 받아보려니까 또 열심히 했어. 네. 90점을 받아왔어. 그럼 또 아빠가 또 뭐라 그래? 야, 조금만 더 해봐. 너 할 수 있는 애잖아. 100점인데. 그러면 아직 성취감은 못 느꼈지만 또 해요. 그래서 다음에 진짜 열심히 해서 온 힘을 다해서 100점을 받아왔어.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진작에 조금만 더 진작에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 중간기말 합칠 필요도 없었잖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만 편도체가 자극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이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올 한 해 목표는 자꾸 이 말씀을 많이 하는 걸로 목표를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잘했어. 해본 게 어디야.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잘합니다. 다 잘해요. 뭘 못하는 게 없어요. 저는 옛날에는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돈 버는 일만 잘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을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놀기도 잘 놀아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도 잘해요. 회식. 드라마도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잘했어 이 한마디를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한마디를 못 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 한마디를 못해서 평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좀 잘했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자기 스스로한테 잘했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어떤 거 오늘 잘하셨어요? 그렇죠. 아침마당 드시기를. 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부터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학습을 해야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KBS가 있어줘서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해주셔서 잘했어. 네. 끝나고 또 이야기를 하자고요. 네. 그리고 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본 게 어디야, 잘했어, 해본 게 어디야라고 스스로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잘하자. 자, 왜 이러지?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입시를 치르는 게 이제 전 국민적으로 생활화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쟁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미 입시 체제에 많이 들어가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결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뭐부터 해요? 내가 영어를 85점을 받고 싶었는데 70점만 받았어.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돼요? 왜 이러지? 이거 왜 틀렸지? 이거를 생각하게 돼요. 이 왜라는 단어,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귀인 이론이라고 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원인을 분석해야지, 과거로 돌아가서 원인을 분석해야지 미래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입시를 치러야 됐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왜를 던지는 이제 습관이 돼 있어요. 만약에 직장 동료가 지각을 했어.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왜 늦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게 습관이죠. 그런데 이게 마음을 다룰 때는 자존감이나 행복이나 불안이나 마음을 다룰 때는 왜라는 질문은 비난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심리를 전공하거나 저 같은 정신과 의사들은 왜라는 단어를 안 쓰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저도 레지던트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윈연차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홍균아,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루는 일을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왜요? 왜요? 그랬죠.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잘 지내자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 비난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을 하나씩 만들면 실수를 벗어날 수도 있고 실수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내 자존감을 지키고 타인과의 관계도 지켜나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같이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완벽주의가 아닌 경험주의.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완벽한 대상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한때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돼서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그 근무를 했던 곳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었어요. 병동에서 중독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중독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항상 이분들이 저한테 좀 따지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니 원장님은 항상 저보고 우리 보고 술 끊으라고 하면서 왜 원장님만 술 마십니까? 너무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또 이제 막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구조가 다르고 뭐 정도가 다르고 이게 권리를 할 수 있는 이 얘기를 해서 그렇군요 하고 끝났어. 근데 이분이 퇴원하셨어. 그럼 다음 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는 술 끊으라고 하면서 선생님은 술 마시냐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좀 방법을 바꿨어요. 술을 끊었어요? 저도 그냥 같이 끊었어요. 이거 내가 하나 설명드리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끊었어요. 다 끊고
같이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 이분들 교육할 때 저도 같이 교육받고 또 이분들이 이제 술을 끊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돼서 저도 이제 같이 저걸 찍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의 목표를 세웠을 때 그때 네. 저의 목표가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정신과 의사가 어. 돼야겠다라고 좀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목표를 세웠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좋아요. 완벽한 목표를 세워놓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특히 언제 좋으냐면 일이 잘 될 때 좋아요. 일이 잘 돼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술도 끊었다고 하시고 도박도 끊었다고 하시고 외래로 찾아오시고 그러면은 너무 뿌듯해. 그것 자체도 좋지만 나의 목표인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정신과 의사가 조금씩 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완벽한 목표를 세우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또 선배들이 잘한다 해주니까 야, 이거 진짜로 제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겨. 막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다시 또 재입원을 하셨어. 낫지가 않아. 그리고 아무리 약을 드셔도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무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한 것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중으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속으로 미안한 거예요. 야, 내가 가장 유능한 의사가 되겠다고 해놓고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분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진 않거든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제가 좀 잠을 못 자고 일어난 날은 공감도 에너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이 좀 안 될 때도 있고 워낙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시피 인생은 보상중추와 편도체라고 했잖아요. 나 나름대로는 미안함인데 이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 나름대로는 미안함이라고 하는 표정이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짜증나는 걸로 보였던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죠. 화가 나는 걸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감정은 슬픔이든 불안이든 초조함이든 미안함이든 편도체라고 하는 뇌 영역 한 군데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원장님 왜 자꾸 저한테 화를 내세요? 원장님 저한테 짜증을 내세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되게 미안한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거를 알고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그냥 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미안해만 하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니구나. 좋은 건 아니구나.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식을 보면서 완벽한 부모가 돼주지 못했다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미안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우리 엄마가 화냈어요. 우리 아빠가 소리 질렀어요.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잘해주고 싶다고 해서 내가 너무 완벽한 의사와 나를 비교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마음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는 내가 사랑하는 내 남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아, 이제는 좀 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좀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벽주의가 아니라 좀 경험주의로 좀 갈아탔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완벽한 하루를 보내지 못했지만 또 이분들한테 완벽한 의사, 또 완벽한 또 아들, 완벽한 아빠나 배우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런 경험 하나하나 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이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성장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사진 제가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 게 저도 한때는 완벽주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 모니터 안에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 화면을 안 보시고 저 얼굴을 보면서 그렇죠. 충격을 받으세요. 원장님 사진 맞냐? 왜 저렇게 촌스럽게 생겼냐? 도박머리냐? 하는데 실제로는 제 사진이 맞아요. 제가 무슨 성형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면서 지금이 훨씬 낫죠. 네. 지금이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고 네. 마음 편안하게 살기 시작하니까 외모가 좀 포텐셜이 터지는 네. 날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나마 좀 빠른 시기에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이제는 좀 성장 위주로 가야겠다. 내가 좋은 일들도 있고 안 좋은 일들도 좀 경험하겠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저도 일단 덕담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이루시고 싶은 모든 것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덕담만 하고 끝날 수가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루시고 싶은 일을 이루시면 이룰 수 있어서 좋고 만약에 이루지 못한 일이 생기시더라도 그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2026년은 성장하는 시기 또 행복한 시기 또 2027년을 기약하면서 올 한 해를 지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챙기고 우리의 마음을 보듬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준비한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루면 이뤄서 좋고 그럼요.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성장했으니 좋고 네.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네요. 맞아요. 네. 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한참을 열심히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6.25를 지나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한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살수록 정비례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인생과 행복이 그렇게 정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IMF였습니다. 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다, 쉬는 것도 중요하다, 아니다 다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흔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경험을 쌓아가는 것을 가치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그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들으면서 자존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잦은 작은 보상을 많이 하고 또 그랬어? 그래서?를 많이 묻고 그리고 좀 뭐 조금만 더 보다는 잘했어, 충분해.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들었는데 네. 제대로 들은 거 맞죠? 네, 특히 사랑하는 분들하고 전화 통화할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남자분들은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길게 가지가 않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 아버지하고 통화한 거 보면은 한 7초 정도면 끝나요. 1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님하고 따님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너무 그 이야기에 매몰되기보다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한번 이야기하시는 걸로 지금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있는 거구나 정도로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너무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도 욕구를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궁금하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팁을 주세요라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변에 저 역시도 사실 자존감이 이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 좀 극복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주변에도 아직도 보면 저 친구 좀 자존감이 좀 낮아 보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도 듣다 보면 가끔 짜증 날 때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끝까지 그냥 그랬어는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자꾸 할 때 자존감이 좀 낮은 상태다. 그 친구에게 해주면 좋을 단어
한 두세 가지 정도 팁과 무조건 이 단어는 쓰세요. 아니면 또 그리고 반대로 절대 이 단어는 쓰지 마세요. 이 팁을 저한테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 네. 해주셨어요. 뭐냐면 주변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네. 제가 1시간 동안 강연을 하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 친구는 자존감이 낮아, 저 친구는 자존감이 높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존감이 낮은 게 어떤 큰 흉이 돼 버렸어요. 그게 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존감은요, 높으면 좋아요. 높으면 좋지만 낮다고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요, 상당히 착해요. 맞아요. 겸손해요. 그래서 그 친구분도 자존감이 낮아서 너무 답답하지만 착하고 겸손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친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바꿔야지, 그건 단점이니까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움츠러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실 자체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로 그것을 복돋아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그것 덕분에 참 고마워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 그분의 자존감이 건강해지는데 네.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자존감 낮은 분들도 그만의 매력과 그렇죠.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또 자존감이 낮은 게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으니까 또 네. 올해는 이렇게 잘했어, 해본 게 어디야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대구경북 시청자분들도 오늘 마음속에 얽혀있는 그런 감정의 어떤 응어리들 다 푸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따뜻한 강의 들려주신 윤홍균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침마당 대구에서 마련한 2026 새 특강 100세 시대를 위한 승부수 건강을 잡아라. 저희가 3주 동안 음식, 운동, 마음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3가지 열쇠를 챙겨드렸습니다. 네, 결국 이 건강이라는 게 딱 한 가지만 챙겨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음식 먹고 또 활기차게 움직이고 또 마음까지 챙겼을 때 이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찾아오는 게 바로 건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해에는 남을 보면서 좀 쫓기듯 살기보다는 내 내면의 몸과 마음의 소리 좀 귀 기울이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아침마당 대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른 소식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